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 환자의 통증 변화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점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재평가하고 또 계획을 재수립할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근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활성화되어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트라페지우스 어퍼 파이버의 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로 인해서 환자는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혹은 한 달 정도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는 이 환자의 어깨보다도 두통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처음에 아팠던 어깨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두통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 비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가 그 인접해 있는 활성화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트리거 포인트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깨가 아팠는데 나중에는 두통이 발생하면서 환자는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한데요, 이걸 좀 치료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치료사 입장에서는 왜 두통이 생겼는지, 그리고 두통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인지 이 점을 바탕으로 추리를 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발생했던 트리거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경추, 상부 경추에서의 관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상부 경추 쪽에 붙어 있는 서브옥시피탈 그룹의 근육들을 푸는데 집중할 수도 있겠죠. 혹은 SCM이 문제가 있을 때 두통이 발생하니까 또 SCM을 치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두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턱관절도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환자가 나에게 얘기해준 증상을 중심으로 추론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환자의 히스토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인터뷰해야 할지 몰라요. 아마 1회차 때 왔을 때는 환자의 히스토리를 충분히 잘 듣지 못할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 기억나서 환자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1회차 때 치료하고 2회차 때 치료하고 또 3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환자는 그때그때 치료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억나지 못했던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제공해 주는 단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기억이 나는 순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주관적인 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팠던 증상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환자가 말해주는 증상을 반드시 시간 순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처음 시작이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현듯 환자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어깨가 며칠 아팠던 것 같아요 라고 무심결에 흘려가는 식으로 치료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두통이 있으면 어깨도 같이 아프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 어깨가 아팠다고? 어깨가 아프고 나서 두통이 발생한 거네? 그렇다면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그 흐름의 흔적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육에서 오는 그 증상들은요,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된 단서를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이렇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며칠간 허리가 아팠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더랍니다. 자, 이런 증상은 어떤 증상하고 똑같죠? 신경근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패턴을 띠죠. 하지만 이렇게 유사한 패턴을 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원인을 무엇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까? 처음엔 허리가 아팠고 그 다음엔 엉덩이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 쪽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근육 증상으로 볼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증상을 환자에게 듣게 되면, 어떤 증상에 관한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이 패턴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순위로 놓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뭘까요? 디스크 전략을 포기하고 근육을 치료하는 걸까요? 혹은 그래도 먼저 디스크 쪽으로 먼저 봐야지 라고 해서 근육 증상을 뒤로 밀어두고 디스크와 관련된 치료만, 테크닉만 적용하실 건가요? 이 두 개 다 사실은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가능성도 있고 디스크성으로 인해서 오는 가능성도 있고 항상 근육에서 오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근육에서 어떻게 이런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근육들이 관여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는 패턴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허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근육은 무엇이 있나요? 척추 기립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가져온 일리오소아스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일리오소아스 같은 경우는 꼭 단축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점탄성 강직에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짧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점성과 탄성이 낮아지면서 유연성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면서 뻣뻣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변부들의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트리거 포인트가 비활성화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개수가 많아진다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은요, 활성화 상태가 된다면요, 훨씬 통증이 세게 나오겠죠. 비활성화 상태이든 활성화 상태이든 이렇게 장요근의 문제는 허리 한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증 부위에 얹어져 있는 근육이 뭐죠? 바로 표면에는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만 심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쿼드라투스 룸보름이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쿼드라투스 룸보름이 영역으로는 일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가 비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가 많아지면 또 통증을 일으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통증이요, 잠재되어 있는 심부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줘서 QL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일리오소아스에서 나타난 레퍼드 페인이 두 번째로 QL에 영향을 주게 되고 QL에서 발생된 레퍼드 페인으로 인해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엔 허리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엉덩이 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스크성으로 오는 통증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견인 치료,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 맥켄지 컨셉과 같은 이러한 디스크와 관련된 치료 방법들 그리고 컨셉을 우리가 계획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근육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패턴화되는가,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인 치료 혹은 반복적인 움직임, 이런 능동적인 치료 방법에 더해서 수동적인 치료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근육들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겠습니까? 이 패턴화를 일으키는 것과 일치한 근육들을 선별해야 되겠죠. 아무 근육이나 다 푸는 게 아니라요. 그죠? 저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일리오소아스와 QL을 집중적으로 풀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점탄성이 낮아져 있다는 것도 가정하면서 이 근육에 대한 액티베이션도 저는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의 구성을 우리가 단지 증상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러한 사고 관점들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환자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에 가려진, 그 그림자 속에 가려진 것들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익히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패턴화를 지켜보려는 노력,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시고 분명히 이 배열하는 과정에서 이상한데 통증이 번지려면 이런 과정을 가려면 소아스의 문제와 QL 문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략된 게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이걸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 증상이요. 처음에 허리가 아프셨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 쪽으로 이런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허리가 아프려면 지금 이 근육과 허리에 붙어 있는 이 근육에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허리 쪽으로 또 엉덩이 쪽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겁니다. 혹시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무리되시는 일이 있었거나 혹은 좀 특징적으로 기억할 만한 그런 게 없으셨나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환자분하고 상담하고 그동안 그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치료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조금 각색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레퍼드 페인의 패턴화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왜 치료했는데 허리는 좋아지고 엉덩이는 그대로인지 혹은 엉덩이 쪽까지는 그대로인데 왜 허리는 여전히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원인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담으로 최근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정말 이 질문이 있었어요. 환자분 치료를 해가지고요. 종아리 저림은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허리에 뻐근함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이 허리 뻐근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좋아진 점은 뭐죠? 저린 증상입니다. 저린 증상 좋아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맥락으로 다시 이어가 보면 일리오소아스의 문제가 허리 통증을 일으켰고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영역에 QL에 영향을 주면서 엉덩이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엉덩이 통증은 뭐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햄스트링 쪽이나 아니면 무릎 이하의 근육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환자분 종아리 쪽에 저린 증상을 일으켰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린 증상은 사라지고 이제 허리가 더 아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근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왜 저린 건 좋아졌는데 이제 허리가 더 아파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다리 저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저린 증상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하면서 환자는 여기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집중을 했고 여기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증상들이 아마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환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허리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는 이제 허리에 집중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패턴화, 레퍼드 페인의 패턴화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 지금 통증이 다리 쪽의 통증은 사라지고 허리 통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마 처음의 원인이 허리 쪽에 있었을 확률이 높고요. 디스크는 아니지만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다리 통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허리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말고 이 허리 문제에 좀 집중해서 제가 계획을 좀 다시 짜고 거기에 맞는 운동치료 계획을 좀 수립해서 같이 치료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겠죠. 바로 이런 과정들이 근육에서 기인하는 통증, 그리고 이런 통증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룰아웃이라고 부르죠. 가지치기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통증이 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허리까지 다 사라진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통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제거하고 나면 무언가가 하나
남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 더 제거하고 나면 또 마지막 뭔가가 하나 남고, 대부분의 환자의 통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퍼드 페인, 근육에서 기인하는 레퍼드 페인의 패턴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던 환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실 건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근육에서 오는 건 비교적 단기적인 문제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만난 환자는요, 벌써 6개월,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럼 이건 디스크성 통증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근육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도요, 장기화되면 이게 꼭 라디에이팅 페인처럼 유사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고착화된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퍼드 페인인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면 다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지만, 저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줄 때 환자의 통증은 마치 이 레퍼드 페인의 연결고리, 연쇄 반응이 고착화되면서 라디에이팅 페인 패턴과 아주 근접하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장기간 아프고 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디스크 통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디스크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디스크 통증은 뭐냐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라디에이팅 페인, 라디큘라 페인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이거죠. 자, 그건 바로 매스 이펙트가 나타날 때입니다.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수액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경 가닥, 신경근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럴 때에만 라디큘러 페인이 나타나요. 이게 진짜 라디큘러 페인이거든요. 너브루트 컴프레션, 이게 나타날 때 라디큘러 페인이 나타나고요. 사실 이렇게 매스 이펙트가 나타난 환자,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허리 증상보다도 다리 증상이 강한 환자 인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통증 변화가 안 일어나요. 방금 전에 레퍼드 페인 그 예로 들었잖아요. 저린 증상은 없어졌는데 선생님 이제 허리만 아파요. 이런 거 자체가 안 나옵니다. 라디큘러 페인은 우리가 치료를 해도요, 그냥 여전해요. 아무리 미사일을 때려 거기다 부어도 전혀 미동도 없는 정말 강철 같은 어떤 금속과 같은 성질을 띱니다. 그 정도로 통증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사나 시술을 쓰더라도 약간의 통증 변화만 있을 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라디큘러 페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선생님,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내려왔던 환자를요, 제가 3개월 만에 좋아지게 했어요. 이게 레퍼드 페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레퍼드 페인인데 고착화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라디큘러 페인도요, 수액이 무조건 흘러나왔다고 라디큘러 페인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너브루트가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간격이 있죠. 아직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눌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염증 공간이 있습니다. 인플라메이토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수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 주변 조직을 누르게 되고, 주변 조직을 누르면서 지방 조직, 그리고 지방 안에 있는 정맥과 같은 압력에 취약한 조직들은 당연히 눌리게 되죠. 그러면 정맥 안에 있는 피는 고이게 됩니다.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정맥에 붙어있는 신경 다발들, 미세한 신경 섬유들은 센시타이제이션 되고, 그러면서 염증 물질, 통증 유발 물질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브레디킨이라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죠. 제가 일종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레퍼드 페인 패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라디큘러 페인 패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직 신경근이 눌리진 않았지만요, 이런 화학적인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화학 물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단백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레퍼드 페인 패턴이 아니라 라디큘러 페인 패턴을 일으키기도 해요. 신경근이 눌리지 않았어도.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게 되면 통증이 조절이 됩니다. 처음에 100이었던 통증이 이제는 4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와,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 근데 수술 전에 시술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거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환자들을 우리가 도수치료로 했을 때 좀 예를 들면 10회에서 내지는 20회 정도 걸리지만 거의 통증이 사라지죠.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약을 좀 같이 복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100에서 뭐 예를 들면 80, 또 70, 60 이런 쪽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지만 서서히 감소해 나갑니다. 약을 먹으면. 이게 인플라메이토리 인터페이스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매스 이펙트는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왜 이 통증 변화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의 통증 패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근육에서 발생하는 레퍼드 페인인가요? 혹은 그 레퍼드 페인이 장기화된 패턴인가요? 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라메이토리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증상인가요? 혹은 매스 이펙트와 관련된 증상인가요?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 죄송합니다. 이건 수술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전에게 토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근육에서 이 레퍼드 페인이 오래 고착화되었다면 환자분 지금 한 10번 정도 치료해서 이제 한 30% 정도의 효과를 봤는데요. 사실 지금의 증상은 빨리 좋아지는 증상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근육에 대해서 치료를 들어갈 건데 이 치료가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30%의 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치료해 보시죠. 자, 이렇게 가면서 치료 플랜을 설명해 가면서 좀 기간은 길어지지만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로 인해서 비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거는 비교적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활성화된 트리거 포인트에 더불어서 지금 무엇이 근원인지를 찾아가고 그 근원을 없애는 것. 그래서 7번, 8번 만에 효과가 나오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통증들의 유형을 잘 살펴보시고요. 무언가 놓친 게 있진 않나.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증상이 내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갈 때 놓치고 있는 건 뭐지? 이 환자가 레퍼드 페인인데 레퍼드 페인이면 이건 분명히 어떤 근육과 어떤 근육에 대한 연쇄 반응이야. 지금은 결과물일 뿐이지.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되짚어 가서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내가 뭐 놓친 게 있진 않나? 이러한 추론, 과정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훈련하시고 더 넓은 시야, 스펙트럼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